민주당이 어제부터요 예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면접 심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다른 후보자들과 마찬가지로 면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이재명 대표와 진검승부를 예고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도 인천 계양을에 공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럼 자기소개 준비하신 게 어떤 내용이죠? 그거 비밀입니다. 혹시 대표님께 곤란한 질문 따로 없으세요? 그 걱정인데 다행히 없었습니다.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질문 없었을까요? 자, 고맙습니다.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이재명의 정치가 원인입니다. 제가 그 고리를 끊어보겠습니다. 원희룡 장관도 이번에 그 개항을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승리 확신하실까요? 자, 원희룡 전 장관이 마침 이재명 대표가 면접을 본 그날 계양을에 공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자, 먼저 이재명 대표 면접을 봤어요. 네, 맞습니다. 인천 계양을 예비 후보자인 이재명 대표도 당대표라고 해서 이 면접을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요. 이 대표는 이날 오후에 면접을 마친 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어진 시간이 짧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짧기는 한데 면접 대상자가 워낙 많으니까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어떤 질문을 받았느냐고 묻자 질문이 상당히 많았고 다양했다면서 저출생의 원인을 물어보신 것도 있고 소수자 보호 정책에 관한 질문도 있었다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잘 답변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선에 뛰어든 이유를 묻는 말에서는 시스템과 당헌 당규를 갖고 이제 공천을 하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차별 없이 공평하게 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면접 볼 때 자기소개하는데 한 30초, 그리고 이게 다 면접이래요. 그러니까 후보자들도 여러 명, 그리고 면접관들도 여러 명.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한 사람당 한 5분 정도? 이게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면접이 사실상 형식에 그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공정관리위원회 말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일단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지역구별로 한 200회 정도를 진행을 하는데 지금 하루 평균 35건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는 한 사람 앞에 돌아가는 시간은 산술적으로 따져서는 저렇게밖에 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도 그렇죠. 5분은 너무 짧죠. 보통 신상 자료 같은 거는 자료 보면 아는 것도 가시고 결국은 어떤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 그 사람이 대답하는 태도라거나 그렇지. 생각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그 검증을 하는데 면접의 의미가 있는데 5분이라고 한다면 이거 사실 결과 정해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면접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찌됐든 면접을 보고 그걸 또 대표도 역시 면접을 본다. 이거는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날 원희룡 전 장관은 공천 신청을 합니다. 이른바 명령대전. 과연 성사될 수 있을까? 성사되는 분위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한 80%는 빅매치가 성사가 됐죠. 그런데 말씀하신 특별한 이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이죠. 예. 병립형으로 되면은 그때는 지금 대표적으로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예. 그렇게 안 돼가지고 선거법이 개정이 안 됐으니까 절차를 밟는 거죠. 그래서 경선을 하는 모습을 앞장서서 보여주는 셈인데 만약에 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은 이 비례대표로 가면서 상황 변화론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예. 지금 제가 80%를 분명히 성사가 됐다고 말씀드렸고 그렇죠. 나머지 20%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변수가 20% 남아있다. 20% 남았는데 특히 왜 그런 정치적인 상상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물론 전국 선거를 이끌려면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저기에 매여 있기가 어렵죠. 예. 거기다 주 3회 재판도 있습니다. 예. 그 상황에서 선거 지원 요새를 하러 다니면은
하러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 선거법이 바뀌면은 비례대표로 갈 가능성이 있고 특히 저기서 두 사람이 맞대결을 하면은 대장동 이슈가 총선의 핵심 그 아젠다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대장동 일타 강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원희룡 전 장관은. 예. 그래서 아마 그 선거가 시작이 되면은 대장동과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면은 이게 다른 저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어허. 그런 것을 감안을 하면은 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은 비례대표로 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어찌됐든 차재원 교수님, 네. 그 두 사람의 성패에 따라서 총선에 만약에 총선에 아무리 민주당이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이 이겼다 해도 이재명 대표가 자기 지역구에서 만약에 승리를 못하면 과연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앞날에는 그리고 또 자기 지역은 이겼는데 총선 전체에서 지면 이것도 앞으로 당을 이끌어가는데 영향력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이게 그 앞으로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야 이거 내 지역도 빨리 그 사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국도 좀 살펴야 되고 적어도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80% 말씀하시는데 저도 사실 그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지난번 이재명 대표가 그때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자기 지역구에 내가 지역구원이니까 지역구 나가야지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통상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통상적이지 않고 비상적인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대표 갈 가능성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판을 좀 흔들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본인이 직접 그럼 내가 동객 앞으로 내가 좀 힘든데 갈게 라고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2016년 당시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선택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처럼 나도 내 자신의 개인적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내가 뒤에서 백업할게 이런 식의 명분을 만들어서 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명령대전이라고 딱 이렇게 못을 받기는 조금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그 짧은 공천 면접 시간에도요, 비명계와 친명계 간에 치열한 신경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비명계인 그 현역 의원이 있는 이 경쟁 후보 면접 지역에서 아주 강도 높은 공격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사람. 누구였습니까? 네, 정봉주 전 의원이었고요. 이 지역구가 이제 그 서울 강북을입니다. 여기 지금 박용진 의원이 지금 현역으로 있죠. 앞서 사실 박용진 의원하고 정봉주 전 의원이 그 앞서 지금 마찰이 있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이 성비 트로이카라고 하면서 강의원, 현근택 이런 사람들과 같이 정봉주 전 의원을 거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 전 의원이 자기는 평소에서 난 무죄 무죄받았다. 났다. 그래서 법적 대응하겠다고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민사는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그건 언론사 그렇습니다. 상대고. 네, 그래서 이제 한번 1차로 이제 마찰이 있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어제 이제 공천 그 면접에서도 반대로 이번에 이제 정 전 의원이 이제 박용진 의원을 공격하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예. 그 짧은 시간에 사실 자기를 어필하기도 좀 바쁜 시간이잖아요. 시간인데. 그런데 이 출마 이유를 물으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민주당을 공격하는 의원이 있다. 옆에 앉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정체성이 의심된다. 오. 라고 정말 어떻게 보면 면전에서 대놓고 공격을 한 거죠. 어허. 그런 발언을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두 사람의 신경전, 박용진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의 그 신경전은 면접장까지 와서도 이어졌다는 겁니다. 자, 정봉주 전 의원. 막상 면접장을 나서자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둘이 분이 안에서 좀 분위기 안 좋았다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에 대한 공격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건 그분한테 물어보십시오. 민주당을 공격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저의 진심을 말씀드립니다. 당을 사랑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친구는 그런 역할을 마다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진 의원님 좀 공격하시는 듯한 발언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지역구가 약간 친명과 비명 대결로 해석되는데 이거 자, 다음에. 자, 한 사람은 저를 면전에서 공격했어요. 내가 막 민주당을 막 욕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어 나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빅마우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실 정도로 상당히 언론에
지금 뭡니까 많이 노출도 되고 또 인지도 높고 상당 또 이 나름대로 정치적 일종의 파괴력을 갖고 있는 분이잖아요. 예. 그런 분이 사실 과거에 본인이 의원을 함할 때는 노원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으로 안 가고 지금 박용진 의원 지역으로 왔다.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특히 또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인가 한번 나가려고 할 때도 그때 자격이 박탈을 됐던 이유가 그때 미투 사건 때문이었거든요. 예.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긴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또 적격심사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살아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거 친명주의의 뜻 아니야?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자격으로 나를 내한테 보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많은 분들도 그 입장에 상당히 동의를 하는 부분이 박용진 의원이 지난 대통령 선거 경선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가장 강력한 적수가 이낙연 전 대표였지만 공격수는 박용진 의원. 그때는 사실 박용진 의원하고 대립구도처럼 많은 분들이 인식하잖아요. 그 정도로 그리고 그 뒤에 또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전당대회 때도 상당히 또 이재명 대표의 맞수가 또 박용진 의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거의 사례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민주당 내의 여러 가지 이중성 또 윗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아프지만 공격을 많이 하는 이 대표적인 의원이 박용진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류측 입장에서는 좀 눈에 가시처럼 본 거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이심전심이 되든 나름대로 뭔가의 정치적 교감에 의해서 정봉주 의원이 나왔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심전심 교감. 요거 잠깐만 더 살펴보죠. 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목표는 총선 승리해서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당내 경쟁자가 그런데 자, 박용진 전 의원 화면 잠깐 다시 한번 보실까요? 박용진 전 의원과 정봉주 의원. 박용진 전 의원도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다음 대선에 또 나가고 박용진 의원의 목표도 대선입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땐 박용진이 이번 총선에서 그냥 조용히 정치권에서 살짝 물러나주면은 그냥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상대당한테 지면은 의석수를 뺏기는 거지만. 그렇죠. 정봉주 전 의원이 나타나서 사람만 교체하고 의석수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러니까 저 지역뿐이 아니고 이거 박용진 의원은 자기 대권 주자로 되기 때문에 관계적인 경쟁자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박용진 의원 쪽에 정봉주 전 의원을 일종의 자격으로 보냈다 하는데 그런 지역이 여러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종석 중구 성동갑 여기도 또 조상호 변호사 본인 대장동 변호를 하는 조상호 변호사를 넣어서 여론조사를 돌렸고 또 가령 예를 들어서 동작을 같은 경우도 추미애 전 장관을 넣어서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이것이 여러 곳이 지금 여론조사가 돌아가고 있어요. 뭐냐면 딱딱 자기 공천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조상호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금 검천에서 뛰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포석을 이렇게 두는 거예요. 전체적인 포석을 놓고 각 선거구를 놓고 박용진 의원이나 임종석 전 실장이나 아주 강력한 사람들, 친명계에 도전이 될 만한 다음 대선에서 예. 그 세력, 사람뿐이 아니고 세력에 대해서 일종의 자객 공천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 사람을 직접 투입을 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여준 박용진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의 저런 대치 장면, 공천 심사를 받으면서 대치하는 저 장면은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 되는 거죠. 예. 친명계와 비명계가 대치하는 아주 상징적인 그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한 곳 지금 언론의 관심을 모으는 곳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동작입니다. 강북에서 조금 더 내려와서 동작으로 가보시죠. 자,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이 지역에서 정치를 했었고 지난번에 패배의 그 아픔을 딛고 다시 도전을 합니다.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동작을의 경쟁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현역 의원이 있어요. 이수진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이라고.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자꾸 이 사람이 지금 목소리를 높이니까 이렇게도 성사가 되나?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추다르크입니다. 추다르크. 민심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너무 얌전한 거죠. 회복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전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 우리 민주 시민의 승리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추다르크 이제 부활하는 겁니까? 부활 이전에 각오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 각오를 좀 말씀하시겠다. 네네.
자, 현재 동작을의 현역 의원은 말씀드린 대로 이수진 의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추미애 전 장관 투입을 저울질하고 있대요. 야, 이런 얘기들이 지금 슬슬 흘러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최근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이 서울 동작을에서 현역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포함된 선호도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각에서는 나 전 의원의 대항마로 추미애 전 장관이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요. 현역 의원 불출마로 인해서 전략 지역구로 지정된 곳 외에도 여당 유력 인사가 출마를 선언한 지역구에 힘 있는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와서 중진 의원들이 후보로 거론되면서 이제 지역에서 뛰고 있는 예비 후보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동작을에서 현역인 이수진 의원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선호도 조사가 실시된 겁니다. 동작을은 수도권 주요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죠. 그렇죠. 네, 4선 중진인 이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져서 지역구 탈환 의지를 다진 곳이기도 한데요. 한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유력 인사가 포함된 적합도 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걸로 안다 이러면서 워낙 다양한 단위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조사 주체는 알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수진 의원이든 추미애 전 장관이든 판사 출신들의 빅매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는 겁니다. 자, 추미애 전 장관까지 뛰어들면서 여기가 판이 커지는 건가요? 재밌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밌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죠. 예. 공교롭게 저 세 사람이 전부 판사 출신입니다. 그렇죠. 이수진 지금 현역 의원과 예. 추미애 전 장관 그리고 다 판사 출신인데 나경원 전 대표도 원내대표도 판사 출신인데 특히 추미애 전 장관을 저기에 투입한다는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두 갈래거든요. 하나는 이제 여론조사를 돌리는 게 하나는 비명계의 유력한 사람이 있는 곳, 박용진이나 임종석처럼 하나는 여당의 또 강력한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맞춤형으로 출마를 시키려고 하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 여기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마상대로 채택이 됐다는 것은 최근에 움직임하고 보면은 상당히 미묘한 게 있습니다. 원래는 광진이죠. 예. 추미애 전 장관의 그렇죠. 광진이고. 원래 지역구는 광진이죠. 네, 광진입니다. 그런데 고민정 의원이 지금 있는데 친문이죠. 그래서 한때는 고민정 의원과 대립각을 세웠었어요. 친문을 배척을 하려고 하니까는 그쪽으로 이제 투입할 거라고 봤는데 그쪽이 아니고 오히려 좀 상징성이 있는 곳으로 이제 빼는 것 같아요. 아하. 결정된 건 아니지만은 예. 여론조사를 돌렸다고 하면은 빼서 여기가 해볼만 하다고 하면 공천을 주겠죠. 그런데 추미애 전 장관은 최근 들어서 친명 선언을 했어요. 어허.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했지만 예.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 대통령에게 전번에 직접적으로 공격을 했죠. 예. 왜 나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치를 할 때 나를 사퇴를 시키고 윤석열 총장을 놔뒀느냐.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지 않느냐. 왜 나보고 1등 공신이라고 하느냐. 윤석열 정부 1등 공신은. 그게 친명선언까지라고 볼 수는. 그때가 시점이 그러니까 제가 정치적 해석을 하는 거죠. 예. 시점이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나가고 또 상식과 원칙이 나가고 그다음에 친문에 대한 여러 가지 작업이 시작이 될 때예요. 정치적 그때 작업이.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 그때 공격을 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임종석 그렇죠. 노영민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책임론을 제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 것과 연결하면은 이 나경원 의원 지역에 투입을 하려는 그런 배경이 좀 설명이 되기도 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관심을 끄는 사안이 있어서 요거는 뭐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본인은 또 본인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죠. 동작을의 추미애 전 장관 카드가 언급되기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뭐야 왜 내 지역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온대? 라고 하시는 분. 바로 이수진 현역 의원. 긴장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수진 의원이 지금 한 가지 논란에 휩싸였대요. 처음에 이수진 의원이 정치권에 왔을 때 그때 뭐 양승태 사법농단 막 그래가지고 막 수사하고 그때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1심에서 무죄 났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바로 피해자라니까요. 그렇게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피해자 명단이 없다는 거예요. 네, 피해자 명단이 없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47개 혐의가 다 무죄가 났죠. 예. 그 판결문이 3,200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뭐 기자들이 일부 파악을 해서 지금 저도 좀 봤고요. 예. 보도가 나오는데 블랙리스트, 뭐 판결문에는 블랙리스트라고는 안 돼 있고 무리야기, 그러니까 무리를 일으킨 법관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뭐 이를테면 평소에 뭐 SNS에 글을 쓴다든지 뭐 남의 판결을 대놓고 비판한다든지 이런 사람에 대한 리스트를 이제 대법원이 만들어서 인사 불이익을 줬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근데 그것조차도 네. 일반 회사에서 갖고 있는 인사 파일 정도다. 맞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문제가 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그게 있다고 해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고 더군다나 문제되는 거는 이수진 의원이 그 명단에 없었다는 것이죠. 오호. 그러니까 애초에 사실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 내가 사법농단의 피해자다. 나도 이제 이 판사 블랙리스트에 있다. 이제 이렇게 내세우면서 그 상징성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회의원까지 됐는데 아 이거 다르지 않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오히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어떤 내용도 나오면은 당시 이제 그 인권법 연구회 그 진보적인 판사들의 모임 이 모임의 그 동향을 이제 행정처에서 파악을 하는데 오히려 이수진 의원이 동원이 됐다 이제 이런 정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예. 이수진 의원도 인권법이니까 이제 다른 고위급 판사가 이 인권법 판사인 이 의원을 통해서 그 인권법 판사들이 지금 행정처에 반발하는 것을 파악을 했다 이제 이런 내용도 나오고 물론 이제 그건 이제 좀 더 진상 파악이 좀 있어야 돼요. 주장이 나오고 맞습니다. 있는 이제 거고. 본인 주장이 좀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제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 대법원이 이제 국회를 상대로 당시 양승태 대법원이 추진하던 상고법원 이거를 갖다가 입법 로비를 하는데 그 자리에 이제 이 의원도 있었다. 그러니까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서기호 당시 의원을 만나는데 이수진 의원이 같이 자리에 있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이수진 의원 그 전에도 이제 기사가 나왔었고 여기에 대해서 나는 그냥 듣기만 했다. 뭐 내가 직접적으로 뭐 로비 활동한 것도 아니다라고 뭐 반론을 펴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이 상고법원이라고 지금 뭐 판사들 막 인사 적체되고 뭐 그런 이유도 있고 뭐 판결도 많이 해야 되고 업무량이 많으니까 상고법원을 따로 만드는 게 법원의 수건 과제였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정권에서 안 들어주니까 그걸 위해서 양승태 대법관이 어떤 법원의 이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뭐 재판을 거래했네 막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무죄가 나오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로비를 하는 자리 옆에서 앉아 있었다. 네. 이제 그런 의혹이 지금 제가 앉아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렇죠. 앉아 있었던 건 사실인데 내가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고 그런 건 전혀 없었다는 게 이제 이 의원의 주장이고 일단 그렇습니다. 예, 뭐 이 의원 주장까지 전해 들었는데 이수진 의원 하면 또 요거 생각나는 장면 있죠. 유럽 출장 갔을 때, 야, 의원들도 유럽 출장 가면 뭐 여러 가지 뭐 바쁘시기도 하겠습니다만 가고 싶은 것도 사실 있잖아요. 해외 출장이라는 게 본인이 안 갔다고 같은 당 소속 의원에게 이렇게 항의를 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어째서 누구누구만 가신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가는 것도 누구누구 짬짬이로 가시고 갔다 온 결과도 공유도 안 해주시고 저는 진짜 오늘도요 이 지금 공무원 분들한테 뭐 독일이나 이런 데 가봤더니 정말 어떻게 하더라. 아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수진 위원님께서 땀나게 만드는데 일단 예산이 없었답니다. 아니 예산 좋은데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간 거냐고요. 예, 정말 우리도 가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위원장과 기회도 안 양당 주셨어요. 간사 세 사람. 예, 저때 그러니까 무슨 야당 의원이 뭐 좀 정치인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든가 아니면 상임위가 다른 의원이 위원장한테 막 공격하는 게 아니라 같은 당끼리 저기 뭐지 그랬거든요. 어떤 상황이었던 거예요? 저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같은 당 소속의 이제 김정호 의원이고 기후특위 위원장입니다. 이제 김정호 의원이 지금 이제 작년에 8월달에 지금 6박 8일 동안 그 영국, 독일, 네덜란드 4개 이 나라들을 갔다 왔거든요. 당시 이제 민주당 김성환 의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도 좀 가고 싶었는데 왜 나는 빼놨냐. 그러니까 이제 김성환 의원이 예산이 없었다라고 이제 변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